두 번째 사건은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네. 실제 사건이고 이거는 박 변호사님이 저한테 토스해준 사건이라 설명하십시오. 네,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아내 A 씨와 남편 B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중에 아내 A 씨가 도장집에서 남편 B 씨의 인장을 위조한 다음에 생후 30개월 된 그 막내 아들의 전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행위가 기본적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문서 위조죄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인 위조죄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남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한 행위도 사인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면 30개월 된 아이는 남편의 호적에 올라와 있는 아이인 거죠? 그렇겠죠? 예, 아직 부부니까. 그리고 남편의 도장을 함부로 파서 이를 전입신고에 이용했다면 사인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거든요. 이 혐의로 아내 A 씨가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1심 아니나 다를까 아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 근거가 남편 B 씨가 자기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는 걸 당연히 승낙하였을리 만무하다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내 A 입장에서는 남편 B 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도 못 받았고 승낙도 추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도장을 파서 전입신고에 사용하였다면 충분히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구체적인 사항을 더 들어가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도장을 몰래 파가지고 어떤 서류를 한 거는 당연히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 이혼을 안 하고 그냥 그 원만한 혼인 상태 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죠. 남편이 바쁘니까 지금 뭐 빨리 전입 신고해가지고 뭐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겠죠. 뭐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었을 텐데 물론 이 사람이 그 자기 남편의 도장을 위조를 해서 이혼한 남편의 뭐 계좌에서 뭐 돈을 뺐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그건 뭐 여기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뭐 물론 집에서 도장도 있겠지만 둘이가 또 이렇게 떨어져서 주말 부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럼 내 도장 하나 저기 새겨가지고 그쪽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이 승낙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있죠. 그거는 뭐 사실은 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혼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이혼하는 그 과정에서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이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놓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의 어떤 그 관념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외국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 이혼했는데 거기 수첩에다가 자기 그 이혼한 그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이게 내 지난번 아내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엑스와이프라고. 우리는 일단 이혼하면 원수가 돼요. 두 사람만 원수 되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개념이 뭐 이혼했고 또 다음에 새로 재혼을 했는데 또 옛날 남편 또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좀 정서가 안 맞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에서도 안 좋게 헤어지면 원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보다는 좀 덜해요. 그렇게 안 좋게 헤어져도? 우리는 일단 한번 이혼을 하면 그냥 길바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혼을 자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동의 안 할래. 왜냐하면 그 우리의 다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박 변호사님 이 사건을 가져온 이유는 그 이 이혼 소송 중에는 아내가 남편 도장을 몰래 파서 아이를 전입신고 시켰어. 그래서 처벌을 받았어. 그럼 여기서 누가 죄인인가 이거에 의미가 없잖아. 이 갖고 온 이유는 그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부터 그 결론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인이 바뀌어요? 누가 죄인인가에 부합하는 사례 같아서 2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당행위를 근거로 드는데 2심은 무죄, 이 여성이? 정당행위를 근거로 드는데 범죄들이 규정이 돼 있잖아요. 어떤 행동이 그 범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죄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그렇지만 그 죄의 요건에 부합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폭행했어요.
폭행 자체는 그 죄의 폭행죄의 요건에 부합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특수한 상황, 상대가 나를 살해하려고 시도해오는 상황에서 네. 폭행을 했다면 정당방위로서 정당방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이처럼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안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게. 첫 번째는 정당방위고 즉 위법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죠. 두 번째는 긴급피난이에요. 급작스러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고 세 번째는 자구행위라고 해서 청구권을 지금 당장 자력으로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권을 실행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의 승낙이에요. 예를 들면 상대가 그 중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를 때리라고 승낙했을 때 때린 행위는 폭행죄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정당행위인데 이 정당행위는 앞선 4가지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에요. 이 우리 형법이 정당행위를 규정하면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 규정 내용을 설정해 두고 있거든요. 법령에 의한 행위라면 예를 들면 노동쟁의를 한다. 그 자체는 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노동쟁의법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쟁의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업무로 인한 행위, 의사의 수술은 그 자체로 상해죄입니다. 그렇죠. 상해죄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러한 예에 비춰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엄마는 왜? 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 정당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2심부터 정당 행위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정당 행위가 그대로 인정받아서 무죄가 확정이 돼버립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궁금하다. 2심이 굉장히 1심 판결 결론을 뒤바꾸기 위해서 판결 이유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치한 것 같은데 우리 형법은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건에 이 사안이 부합한다고 상당히 상세하게 지금 설치를 해요. 변호사님이 설명한 5개를 막 하면서 얘기한 거구나. 지금부터 설명할 5가지. 오케이. 정당행위 요건에는 5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는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셋째는 법익 사이의 균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넷째는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5번째는 보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아내 A씨의 행위는 이 5가지 요건에 부합해서 정당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거든요. 먼저 목적의 정당성. 애가 생후 30개월에 불과하잖아요. 이 아이를 건강도 좋지 않았나 봐. 이 막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친정집에 데려왔는데 낮에는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목적으로 막도장을 조각 사용한 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한다고 볼 바 아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둘째는 수단의 상당성. 도장을 파서 이 전입신고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를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익균형성. 물론 남편 B 씨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정이 조각되었다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이의 복리도 고려해야 하고 또 아내 A 씨도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이 아이와 아내 A 씨의 법익과 남편의 피해 이익을 교량해 봤을 때 법익의 균형성이 크게 일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해요.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되게 내용은 마음에 든다. 일실되었다 이런 표현을 왜 써? 네 번째는 아내 A 씨로서는 당시에 어린이집 무선 등록을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었나 봐.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나 봐요. 긴급성도 인정된다. 5번째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에게 나름대로 연락을 해봤나 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도장을 파겠다고. 그런데 남편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연락을 일부러 안 받았는지 어쩔 수 없이 모르지만. 못 받았는지 몰라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충성도 인정된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정당행위의 재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무죄다라고 판시하는데 2심의 이 정당행위 인정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2심의 판단이 옳다는 판단을 그럼 받게 됩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대법원도 그대로 무죄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라는 건 2심 무죄를 누군가가 불복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불복했다는 취지죠. 검사는 죄가 있다고 봤구나. 예. 그런데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를 바꾸셨나 그분이?
두 번째부터 변호사하고는 굉장히 그 법리적인 해석을 아니에요. 같은 잘 사안을 하신 두고도 거예요? 네. 항소심 변호사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몰라도 같은 자료, 같은 피고인의 설명을 들어도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이 왕왕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재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래서 네. 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심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삼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는 재수 없어서 1심 그 재판부 같은 사람을 2심에서 또 만나서 3심에서 또 만났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도 삼심은 하나의 대법원이잖아요. 하나의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비교적 균질한 결론이 나오죠. 3심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대법원이 조금 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게 뭐 그렇겠죠. 형사재판으로 그렇겠죠. 간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다. 보통 그 정도 되면 뭐 굳이 이걸 갖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더 솔루션에 지금 나올 정도까지 되면 그러게. 남편이 상당히 좀 글쎄요 이게 뭐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남편으로서 좀 의연하지 못하다. 그거 재판부가 알아준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와 자기들은 어른이라서 맞지 않아가지고 이혼을 했지만 그 아이가 뭐 옆집에서 30대. 다른 남자한테 태어난 애가 아니잖아요. 자기 둘 사이에 태어난 애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굳이 그 어떤 법정에 세워가지고 뭐 이 재판부에서 판단 안 해도 아버지로서 자기가 그냥 그 뜨거운 가슴으로만 판단을 해도 이거는 내가 비록 이혼한 아내이긴 하지만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뭘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이렇게 사법기관들을 바쁘게 만드냐 말이에요. 제가 추정컨 때는 사건들을 여러 차례 다뤄본 결과 아마 이혼 소송 중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예. 남편도 이 막내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내가 막내 아이를 친정집에 데려가니까. 데리고 가서 아이의 전입신고도 마치고 근처 어린이집을 보내버리면 아내 쪽에 하나지. 이 막내 아이의 거주권이 온전하게 형성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 그 결론에 이를 때도 양육권을 현재의 상태를 되도록이면 보호하려는 가정법원의 성향상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아내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사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고소 내지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문득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 측 변호를 박상배 변호사가 맡았으면 지금 그런 주장을 해서 저 아내는 그런 이유로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사실은 친권을 가져가기 위한 큰 그림에서 저렇게 한 거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남편이 실제로 수도 고소를 있었겠네. 했거나 법적 조치를 했다면 그런 주장은 다 했을걸요?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을 거예요. 그럼 차갑게 이 법적인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박 네네. 변호사님은 만약에 둘 중에 누구 하나를 변호를 선택할 수 있어. 엄마 쪽, 아빠 쪽. 선택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어떤 재판 쪽에 좀 마음이 가세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기본적으로 곤궁에 처해 있으니까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변호하는 곤궁에 게 처한 사람이 맞겠죠? 누구야? 엄마야? 아내죠, 아내. 아내? 예, 예, 피고인이잖아요, 지금. 근데 아빠 피고인이-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저 여자가 내 이혼할 여자 곤궁에 처한 게 아니라 저 아픈 애를 왜 거기 데려가서 그러고 있냐. 아니,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곤궁에 처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친권 양육권이야 그 민사상으로 다투는 문제고. 저는 법리적인 해석을 듣다 보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그 어머니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되면서 그 해석을 했잖아요. 네네네. 아이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뭐 법익 침해는 있었지만 반대 측면의 보호이익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아이를 이러이러해서 얘가 무죄다라고 만약에 2심에서 뒤바뀔 경우에는 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이 엄마가 이렇게 정당하게 한 거면 이걸 못하게 방해한 저 아빠에게 벌을 줘야 된다 이러는 판단은 또 어려워요. 그거는 너무 나가시는 판단 같은데. 못하게 그 인장을 명시적인 승낙 없이 조각하고 사용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잖아요. 혹은 지금 이대로라면 그 무죄라는 취지에서 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네네. 있잖아. 저 여자가 저렇게 범죄를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까지 아빠가 안 도와준 거잖아. 그러면 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보호자로서의 이런 거를 주고 인간적인 도리지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법이 참 그렇다, 그렇죠? 그래도 뭐 도의적으로 나쁜 그래도 사람. 애들을 서로 안 맞겠다는 것보다 서로 맞겠다.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스러운 거죠. 서로 요즘에는요. 그 시각이 또 있으시네. 네, 맞아, 요즘에는 맞아. 아이들이 있으면은 얘 데리고 있으면 내 나중에 재혼하는데 짐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서로 안 맞겠다는 부부들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뭐 이 두 부부는 그래도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갖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아이는 저 정도 나이 같으면 엄마랑 있는 게 좀 행복할 수 있죠. 참고로 이혼 소송 중에 참고로. 어느 한쪽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울 때 다른 쪽이 아이를 몰래,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 몰래 데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하지 그러네. 않았어요. 앞선 사례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다뤘으니까. 그런데 2년 전, 3년 전 하급심에서 처음으로 이혼 소송 중에 아버지 내지는 어머니가 상대방이 키우고 있는 아이를 물론 상대방 몰래 데리고 갔을 때는 아이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렇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이 대법원에까지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상대방이 그 돌보고 있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왔을 때는 그 자체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지금 바뀐 이게 좀 현실에 맞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네네. 그런 그렇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아이가 물건도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 동의를 데려와. 얻으면 되죠.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가겠다는데 애 없어졌어요. 나중에 전화하니까 나 지금 데리고 와 있어. 그러면은 이쪽 한쪽이 뭐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서 애 같은 경우가 받는 정서적 데미지.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이혼을 하는 그 가정법원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헤어지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 여기 서 있고 아버지가 여기 서 있고 애가 가운데 있는데 너 아버지한테 올 거야 엄마한테 올 거야 하니까 애가 여기 가서 울고 여기 뛰어가서 울고 하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죠. 그거는 진짜 어른들이 해서는 안 진짜 되는. 죄 짓는 거라고요. 둘 다 부모 자격 없다. 나중에 이제 그 아이는 크면 둘 다 원망할 거라고요. 저 갑자기 그 얘기 듣는데 왜 그 생각나지? 왜 솔로몬의 지혜. 네. 그 아들을 반 나눠서 가져라. 근데 네. 진짜 엄마는 이거 내 아들 아닙니다 하고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그렇죠. 나뉘는. 근데 왠지 이 엄마들은 그걸 하고 이 부모는 그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이를. 그래서 뭐 마음을 이렇게 이혼을 나눠서. 하면 어른들은 혼자 살든 아니면 또 새로운 배우자를 얻어 살든 어떻게든 살아가요. 왜냐하면 둘이가 좋아서 만나서 나중에 싫어서 헤어진 거니까. 근데 아이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자기 위를 이렇게 그 덮어주던 그 우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쪽 집에 가도 힘들고 저쪽 집에 가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군대에서 휴가를 가는데 엄마 집에 가야 될지 아버지 집에 가야 될지 그래서 이쪽 저쪽 안 가고 찜질방에 가다가 휴가 보내고 들어오는 그런 병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도 이혼 부부가 많아서. 네. 저희 어른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뭐지? 우리 방송국 아니고 유튜브라서 제가 또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교수님 너무 사건 사고 많이 보셔서 전 아까 그 예를 들어 아이를 놓고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약간 일종 정서적인 학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인 학대를 아이에게 한 이런 케이스 혹은 아까 우리 이 사건에서처럼 그래도 엄마 아빠가 서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싸우는 거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행이죠.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많고 안 가져가겠다고 진댄다고 하는 부모는 아주 극소수일 텐데 교수님은 퍼뜩 그 생각이 나는 거 보면 교수님도 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셨나 보다 이런. 예, 그런 거 많이 보니까. 정서적으로 우리가 좀 조금 마음의 치료를 같이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저는 방송 관두고 그 병에서 나왔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 뭘 봐도 이렇게 안 좋은 거 보이던 거.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 더 이거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더 길어지지는 않을 건데, 전 아까 앞선 사건 방구뽕 사건에서도 그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건의 피해자는 어린이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정작 당신 보호자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저 아이들은 아무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왜 보호자는 피해자라고 하느냐. 근데 이 사건 자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이 100%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으로 사실은 소송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의사와 보호자의 보호권이 반반 보호법익으로 예.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두 번째 무고죄 있잖아요. 지금, 무고죄. 네. 무고죄의 보호법익이 뭐일 것 같으세요? 무고당한 사람의 이익, 자신은 죄를 지은 바가 없는데도 고소당해서 억울한 거? 선고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억울함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잖아요.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관의 사법작용의 적정성이에요. 개인이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무고를 당할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고를 당한 사람이 나를 무고하라고 유도할 수도 있잖아. 나 무고하는데 동의할 테니까 별별 사건 다 있구나. 어떠한 얘기 다른 들어보니까. 사건을 작출하기 위해서 날 무고하라고 먼저 사전에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성립하느냐, 죄가 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무고를 당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고를 당한 사람의 이익이 보호법익이라면 애초에 동의했으니까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어렵다. 무슨 말이야? 그게 무고죄는 말 그대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나 죄 있다고 막 그렇게 몰아서 내가 법정에 쓴 거 아니에요? 법정에 선 사람이 나를 무고하라고 사주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무고를 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성립하거든요. 사주한 사람인데도 아니 나를 무고한 사람. 그러니까 둘이 합의하에 얘가 나를 무고한 사람인데도 얘한테 처벌이 된다고? 예. 그 이유가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무고를 당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사법작용을 혼란스럽게 한다. 국가 사법작용 뭔지 적정성이 알겠어. 보호법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치, 죄인을 재판하는 게 재판장인데 죄도 없는 걸 재판하게 만들었으니 수사기관과 법원을 괴롭혔다는 게 괴롭혔다는 괴롭히지 거지. 말라는 게 무고죄의 취지예요. 그래서 무고죄는 처벌이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무겁죠. 예. 상당히 더 무거워졌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저는 어쨌거나 이 피해 없는 멀쩡한 사람은 무고를 죄를 씌워서 괴롭힌 거에 대한 저는 그 처벌인 줄 알았더니 그 보호법익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그런 없어요. 것처럼 반도 없어 심지어? 네, 미성년자 너무한데? 약취유죄는 보호법익이 두 가지입니다. 반반입니다. 아이들의 이익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보호권. 그러니까 둘 다 갖추어야 미성년자 약취유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동의했다고 해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반반이구나.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아이들 중간에 시니어 변호사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호자들한테 가서 합의 그러니까 불처벌 무슨 동의서 이거를 그거를 받아오라고 그래.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영우 주인공 변호사도 청장 아이들은 아무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문득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범죄라는 건 피해자 가해자 원고 피고가 있는 건데 피해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고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약취유죄는 쉽게 말씀드려서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피해자예요. 그 피해자들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제가 든 거는 저 아이들은 말 그대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내가 정의라고 맞다고 우기는 거를 내가 한 10살 더 먹은 다음에 후회할 수 있잖아. 내가 그때 어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 끔찍한 사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어리다는 그러니까 미성년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저 방법봉 아저씨 좋아하시러 묻는 게 또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도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저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또 법적으로 와서는 저 아이들의 판단이 과연 성숙한 판단이냐고 우리가 그래서 아까 법에 얘기 할수 나왔던 그 부모들 그러니까 침해받을 수 있는 그 보호법익에 있어서 부모들 거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 만약에 쟤들이 성년이면 그 부모 그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미성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저 아까 우영우 변호사가 아까 그 아이들은 동의했으니까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이제 여기 또 솔루션에 와가지고 우리 박 변호사 얘기를 한번 좀 더 들어서 하라고. 놓치고 있는 한쪽 부분을 갖다가 우영우 씨가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구나.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 보면서 몰랐어. 제가 우영우 변호사님한테 말렸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거는 그 사회를 반영해서 제정이 되고 수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늦죠. 항상 우리의 지금 스텝보다는 좀 늦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또 그 법이 그래 법은 원래 좀 느린 거니까라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사실 우리의 행동이 조금 같이 보태지면 그 더뎌지는 그 속도가 좀 다가올 수 있잖아요. 좀 더 빨리빨리 세상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 법대로라면은 이렇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것들이 있을 때 뭐 방국봉처럼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 적정선에서 누군가는 그래도 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시죠. 오늘 사건에서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없어요. 오윤순 교수님 말씀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교수님도 오늘 오늘 조금 그래도 지난번 우리 몇 번 같이 했을 때보다 훨씬 편하셨죠? 이게 어때요? 세 번째인데 제가 네. 세 번째인데 이제 또 왜냐하면 우리 이제 박 변호사님하고도 이렇게 옛날에 호흡을 이렇게 맞춰본 그런 입장이라 오늘은 처음 만나자마자 롱타임 노시라고 했거든요. 네, 네. 두 분이 예. 그래서 그 사실은 뭐 조화롭게 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벼우면 가볍고 무거우면 무거운 그런 것도 주제를 놓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각자의 얘기를 갖다가 조화롭게 이렇게 꾸려나가니까 벌써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나요? 1시간 14분. 그러니까 1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그쵸. 예. 오히려 이렇게 여러 명 나와서 방송 1시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죠. 그럼요. 얘기를 훨씬 많이 하고 예, 있는데도. 아니, 그리고 저는 오늘 사실 느낀 게 저는 제가 방송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박 변호사님대로 오 교수님대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하신 얘기가 제가 오늘 좀 약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방송에서는 뻔한 얘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역할은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지만 나도 저 얘기 할 줄 알았어. 약간 이런 건데 오늘은 정말 그 교수님의 그 삶과 지식과 모든 게 녹아있는 교수님의 시각 그리고 또 변호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 맡으면서 또 축적해왔던 이런 것들 저는 오히려 그게 오늘 저는 좀 새롭게 완전히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